수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수필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수필가 분들 중 10명 중 9명 정도가 비천득 선생님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수필가만이 아니라 시인, 소설가, 극작가, 그리고 평론가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문인들에게 여쭤봐도 비슷한 답이 나올 거예요. 더 확장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쭤본다고 해도 비천득 선생님을 가장 훌륭한 수필가로 꼽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비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서 어느 작품이 다시 가장 우수한 작품일까요? 저는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약 70여 편 되는 작품 중에서 3편을 명편으로 꼽아요. 1. 수필, 2. 인연, 그리고 세 번째가 5월입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 제 설명으로 따르면은 혼장르적인 장르예요. 섞인다 이거예요. 시도 섞이고 소설도 섞이고 희곡도 섞이고 심지어는 평론이 섞일 수도 있고 철학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장르를 막 섞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시적인 수필과 소설적인 수필, 즉 서사적인 수필, 이야기적인 수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눠 볼 때에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언어를 굉장히 생략적으로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시적인 수필을 대표한다고 생각이 되고,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의 매력은 이야기에 있죠. 그 이야기가 아주 예술적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훌륭하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든 5월이 있는데요. 5월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적이기도 하고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매우 짧습니다. 아주 간결해요. 제가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353글자밖에 안 됩니다. 띄어쓰기를 안 하고 원고 용지에 쓰면 2장도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글인데 시이면서 소설이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수필인 수필, 그것이 5월이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이 인연, 수필 이 두 작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 3대 명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1등으로 꼽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것이에요? 하고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비 선생님뿐 아니에요. 모든 수필가들의 수필을 다 합쳐서, 심지어는 2000 수백 년 전 중국 고전 수필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 수필, 그 우수한 수필 많아요. 고전 수필 중에. 그 수필까지를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서양에서 쓰여진 수필 또는 에세이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이 5월이 저의 마음을 가장 매혹시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필은 짧아야 되겠죠. 그리고 서양의 에세이에 비해서 동양에서 수필, 이때의 동양은 동북아시아예요. 한자 문화권에 전승되어 오는 문, 그럴 문자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전통, 인간의 인격, 쓰는 사람의 인품, 이것이 배어 있는 인품과 함께 그 사람의 개성이 문학 예술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짧은 글, 그러한 글을 수필이라고 할 때 그 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 이 5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월이라고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명작 수필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천득 선생님 작품 중에서 시적으로는 수필, 소설적으로는 인연, 그리고 시적이기도 하고 소설적이기도 한 작품으로는 5월을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명작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서 수필 작품이 어떤 순서로 쓰여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필이 쓰여지는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맨 처음에 사건이 있어요. 즉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소재로 해서 수필은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사건으로부터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웠든지 행복했든지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각이 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주체적으로는 사사로운 존재예요. 내 입장이 있고 남의 입장이 있고 또 내 입장에서 욕망과 합쳐지면은 내 편을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의 생각이 일어나면서 욕망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의견이 일어나요. 그 의견은 객관타당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내 편 의견, 나의 의견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견이 점점 강화되면 주장이 돼요. 저쪽 의견하고 당신 의견 가지세요. 나의 의견은 이러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당신 의견 틀렸어요. 내 의견이 옳아요. 왜냐하면요 하고 주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장이 더 나가면 이번에는 요청을 하게 돼요. 나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요구까지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뒷단계에서는 문학이 없어요. 뒷단계로 가면 실용성이 생겨요. 효용성이 생긴다고요. 쓸모가 생겨요. 나를 주장한다. 이것은 무슨 쓸모가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이익에 부합하고 나의 사사로움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남을 강제하고 강요까지 간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것은 정치, 사회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 그런 사회 정치적인 목적과 효용 전 단계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욕망 자체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목적적인 취미라고 하는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칸트가 한 정의인데 무목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다. 즉 쓸모가 없다. 효용성이 없다. 나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적성이 아주 없지는 않죠. 글을 쓰는 목적이 있지요. 내가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본질 면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남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요청하고 강제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목적성이 없거나 거의 희박하다, 순수하다, 마음에 우러나는 걸 그냥 쓴다, 혹은 노래한다, 그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발표되고 나중에는 그게 팔리기도 하고 이익에 기여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예술가라면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우러나오니까 물에서 샘이 고여 나오니까 그냥 넘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물을 퍼올린 게 아니에요. 비 선생님이 그것을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잘 표현하셨잖아요.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고치를 만들듯이 했어요. 누에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안에 뱃속에 애기 잔뜩 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술술술술 나와요. 진정한 예술은 그런 겁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끙끙 앓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느낌이 있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 누에의 액처럼 찼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썼는데 노력도 한 것도 없는데 누에의 입에서 애기 나오듯이 술술술술 썼는데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되어야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무목적적 순수한 그런 것이 예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완벽했을 때 그렇고 대개의 경우는 거기에 90%만 가도 아주 잘 가고 70, 80%만 돼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이제 원래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다시 재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사건과 경험이 있다. 2. 그 사건과 경험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 그것을 평가하면서 자기 의견이 생긴다. 그리고 4. 그것을 주장하고 남에게 권청하고 강요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과 4는 이 문학 수필에서는 거의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평가, 의견, 주장 이것은 문학 수필에서 점점 실용적 수필, 효용적 수필, 즉 에세이나 혹은 주의 주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술성, 순수성 이런 것이 점점 적어진다 이거예요. 하물며 강요, 권청이 되면 그것은 이제 광고 문안이 되겠죠. 혹은 정치적 성명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수필은 어떻게 되느냐? 1단계만 가지고 수필이 될 수가 있어요. 사건과 경험만 가지고 수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소설이나 시 비슷해요. 특히 소설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떤 사건 경험을 했는데 내 의견도 전혀 넣지 않고 내 느낌도 안 넣어요. 내 생각도 안 넣어요. 그냥 사건만 쫙 진술하고 딱 끝내요. 그러니까 거의 꽁트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꽁트인지 즉 소설인지 수필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드물긴 하지만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 옥달부라고 하는 분이 쓴 입추날 밤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입추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쓸쓸한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날 밤에 어두운 밤에 아주 쓸쓸하고 어둑한 데서 양복 입은 사람하고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그때 이제 중국이 근대화 되던 시절이니까 양복 입은 사람도 있지만 두루마기 입은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예요. 둘이 만나서 어디가 한마디씩 하고 그냥 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묘사가 굉장히 쓸쓸해요. 그러면서 전차가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간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추날 밤 이러고 끝나요. 작가의 느낌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실직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무 입장 돌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조차도 으스스하니 추워요. 아주 겨울도 아니고 겨울로 들어서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술적 작품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 하나만 딱 해도 좋은 수필이 된다 이거예요. 작가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훌륭한 예술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꽁트냐? 꽁트보다는 역시 수필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피천득 선생님의 작품에도 그런 게 있죠. 은전 한입이죠. 제일 앞구절에 예전에 상해에서 본 일이다 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꽁트예요. 한 거지가 돈 바꾸는 집에 가서 은전 한 입을 꺼내 들고 이것이 진짜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짜야.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진짜야. 어디서 훔쳤어? 아니에요. 훔치기는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빨리 주세요. 그리고 갖고 나와요. 그리고 허겁지겁 한쪽 골목에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서 또 보면서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비선생님이 그 앞에 가가지고 여보 누가 그걸 줍니까? 이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돈을 모으고 여러 달 모아가지고 조금 높은 단위의 돈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마지막에 이 돈 하나, 은전 한 입, 다양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다양 한 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와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 하고 물어보니까 이 거지가 이 돈 하나 꼭 갖고 싶었습니다. 끝이에요. 앞에서 상해에서 본 일이다 빼놓고는 전부 다 사건만 얘기했지 작가가 전혀 끼어들잖아요. 그 거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때 나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참 인생은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내요. 이러한 수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표준 수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드문 경우이고 대개의 경우는 2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 사건과 함께 그 사건에서 받은 느낌,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이 글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글이 섞여 있는 것이 수필인데 비율이 문제예요. 사건의 비율이 많고 생각, 느낌의 비율이 적은 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5대5로 균형을 맞춘 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선생님의 글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은 거의 사건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사건이고 마지막에 몇 줄 선생님의 의견이 나와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한 줄 더 있어요.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비율로 보면 거의 9대1 이 정도로 사건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달새라고 하는 수필은 반대예요. 사건은 아주 짧고 생각이 굉장히 길어요. 무슨 새지? 어떤 초대석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종달새야, 주인의 대답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종달새라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이 종달새지 저것은 조롱새야. 내 말이 떨어지자 좌중은 경탄하는 듯이 웃었다.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들어있는 그런 우리, 자그마한 우리죠. 손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우리를 조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롱 속에 들어있으니까 조롱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달새 하는 그런 말과 조롱 하는 말에 같이 리을 받침이 들어가고 이응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을 한 거죠. 의문을 맞춰서 말장난을 한 것인데 이거 간단한 사건이에요. 무슨 새지? 한 사람 묻고 종달새야 대답하고 아니야 그것은 조롱새야. 말 3마디 주고받은 아주 단촐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넣고 이제 생각을 쭉 진술하는 것이 이 종달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수필이죠. 이 훌륭한 수필인데 이 경우에는 사건은 작고 생각은 많아요. 거의 2대8로 사건의 비율이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5월이라고 하는 작품은 5대5로 사건과 생각, 느낌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5월이라고 하는 수필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5월 비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정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월은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 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이 나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등려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수필 5월을 낭송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어, 문학은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1차 용법과 2차 용법이 있는 거예요. 이 2차 용법을 가리켜 문학 용법 혹은 예술 용법 또는 표현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1차 용법은 철학 용법 또는 실용적 용법 또는 설명이라고 말을 해요. 언어는 원래 설명하려고 생긴 거예요. 설명을 하면 우리의 왼쪽 뇌에서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을, 수필은 15장 내외로 쓰여진 작가가 직접 진술하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한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내용들은 다 개념으로 되어 있죠. 개념어죠. 그래서 알아들어요. 이것은 좌뇌에다가 인지를 시키는 설명이에요. 비문학적인 글이죠. 그런데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이것이 설명이 아니라 표현하는 문학적 글쓰기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개념을 주지 않아요. 개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줘요. 그림을 줘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하는 청자연적이라고 하는 그림을 준다고요. 그럼 그 그림이 뇌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 그림을 그리면 아까 개념으로 수필은 이러저러한 거야 할 때는 추상화가 그려졌는데 구체적 사물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 구상화가 그려져요. 그리고 구상은 더 또렷하게 느껴지면서 비록 뇌 속에서지만 감각이 돼요. 감각이 되면서 경험이 돼요. 소설 같으면 이야기를 주면 그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과 따라가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감흥이 일어나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안타까워지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피천득 선생은 5월이란 작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이 문학 기법을 사용하느냐,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이 수필이 주제가 뭔가요? 제목은 5월이라고 달았어요. 근데 5월이 주제인가요? 아니죠. 이 주제라는 말은 이것을 개념으로 설명하자 이거예요. 이 작품은 지금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안에는 개념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죠. 뭔가요? 제가 정리해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실록 예찬이에요. 제목은 5월인데 실제 주제는 실록 예찬이에요. 피서지에 가서 죽으러 갔어요. 시련을 해갖고 죽으러 갔다고요. 근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왜요? 거기 실록이 있었어요. 그 실록의 싱그러움, 눈앞에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이걸 보고서 죽지 않고 돌아왔고 지금도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이런 실록 예찬인데 제목은 실록 예찬이라고 안 해요. 그걸 뒤에 깔아놓고 5월 이래 놨어요. 이게 또한 문학 기법이에요. 에세이처럼 실록에 관하여 이렇게 쓰면은 그건 에세이예요. 내가 당신의 좌뇌에 대고 실록이 왜 좋은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표현은 애둘러 말해요. 에헤 다르고 아하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에헤라고 했는데 아하 알아들어요. 그거를 옛날 비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옥이에요. 소옥이. 소옥이가 누구냐면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 당현종의 아내죠. 중국 역사상 가장 예뻤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양귀비가 중간에 알록산 장군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애인이에요. 그래서 알록산이 저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데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장군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몸종을 불러요. 몸종 이름이 소옥이에요. 소옥아 예 대답해요. 또 소옥아 또 불러요. 예 왜 불렀어요? 물어봐도 소옥아 또 불러요. 그러면 담장 밖에 지나가던 알록산이 아, 내 애인이 저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대신 소옥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 제목은 소옥인데 그 주제는 장군님 나 여기 있어요. 이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수필에서는 제목을 5월이라고 붙였는데 이 주제는 실록 예찬이다. 그러면 수필가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죠. 이양하 선생이 쓰신 실록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잖아요. 바로 이양하 선생하고 피천득 선생이 여기서 다른 겁니다. 둘 다 실록을 예찬하고 있는데 한 분은 실록 예찬하고 제목이 내용과 일치를 해요. 애둘러 말하지 않고 고지 곧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나요? 그게 바로 표현의 효과, 문학의 효과, 예술의 효과가 나요. 근데 실록 예찬 해놓으면 두 번째 음미할 여지가 없어져요. 우아함,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목이 아주 나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씀에 있어서 이런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 선생님과 다른 이 양하 선생님의 글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양하 선생님이 문학적 표현, 즉 언어의 2차적 사용법보다 언어의 1차적 사용법, 즉 설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피천득 선생님은 언어의 2차적 사용법, 문학 예술적 사용법에 보다 충실을 해요. 그 충실한 비율이 높음으로써 저를 매혹시킨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피천득 선생님은 5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어떤 문학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 작품을 3단 구조로 구성을 해요. 작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창작에 속하고 아주 중요해요. 수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필도 구조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진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내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인다. 이것이 표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의 종달새 또는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런 스타일이죠. 인연, 아사코와 나의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그리워하는데도 우는 덧붙이고, 종달새 몇 마디 주고받았다, 조롱새야, 그리고 나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은 좀 달라요. 덕수궁 박물관에 가서 청자 연적을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청자 연적이 연잎을 나란히 붙이다가 하나가 연꽃잎이 약간 꼬부라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수필 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나중에 나와요. 처음에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당신의 생각을 쫙 비유적으로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덕수궁 박물관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뀐 거죠. 사건이 뒤로 밀려난 거죠. 그런데 이 5월이라고 하는 수필은 거의 그와 비슷한데 그거하고도 구별이 되고 또 3단 구조가 또렷해요. 또렷한 게 어떻게 또렷하냐면 처음에 현재를 묘사해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쭉 나가는데 그것이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5월일 거예요. 물론 현재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5월을 21살 청년에 비교를 해요. 그러고서 21살이 나이였던 5월 하고서 과거로 돌아가요. 생각의 진술로부터 사건으로 넘어가고 현재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21살 하고서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미리 놔요. 긴 생각 끝에 거기다 놓는 거예요. 괜히 놓은 게 아니에요, 고수가.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놨는데. 그래서 딱 그쪽에 놓고, 하수는 몰라요, 왜 놨는지. 근데 보니까, 뒤에 21살을 끌어올려고 하필이면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또 표현법도 그래요. 그때 나는 21살이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시작을 꼭 21살이 나이였던 5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21살이 나이였던 5월.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때 나는 21살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살이 나이였던 5월 이렇게 시작되는 회고는 지금까지 제가 어느 문장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피천득만의 창조성이에요. 어쨌든 3단 구조,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과거로 간다, 혹은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경험과 사건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다 이 얘기를 해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로 딱 왔죠.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그래서 쭉 하면서 현재 중에도 이 순간, 현재 하면 언젠가요? 길게 보면 열흘 동안이 현재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현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하루 안에도 10,000번, 20,000번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할 때 이 지금은 순간이죠. 거기다가 움직이고 있죠. 가고 있다 그랬죠.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끝 마무리가 말고 밝고 순결할 뿐 아니라 움직이고 흘러가면서 다 끝난다 이거죠. 기가 막힌 시작, 기가 막힌 중간, 기가 막힌 마무리,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 선생님이 이 작품을 구상함에 있어서 구상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당신의 체질, 당신의 문학적 훈련 이런 것이 능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같으면 구상을 해서 이렇게 써야지 하고 들어가겠지만 천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척척척척 휘둘렀는데 명필이고 명작이에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도 나눴지만 선생님이 이런 거 구상해서 하실 분 아니에요. 오히려 분석은, 선생님 작품에 대한 분석은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해요. 선생님은 당신 작품이 왜 좋은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겸손하고 부끄러워서도 안 하시겠지만 깊이 연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제가 뽑은 3대 명편이 아니라 종달새거든요. 종달새 물론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나 낱낱이 분석해보면 종달새보다 5월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5월보다 종달새 좋아하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꼼꼼히 분석을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는 많은 팬들이 있었죠. 당대에 유명하신 분들이 선생님 찾아뵙고 문학 공부도 하고 문학 가르침도 듣고 또 일반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선생님 팬 중에 최인호,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최인호 선생도 계세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최인호 선생도 저하고 의견이 같더군요. 5월이라고 하는 수필을 제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3단 구조로 딱 잡아가지고 안정감도 있어요. 이렇게 3단으로 하면 안정감도 있고 현재, 과거, 현재 딱 해가지고 상쾌하게 딱 끝낸다 이거죠. 두 번째로 아까 4단계, 즉 언어를 진술하는데 4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건과 경험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으로부터 느낌을 받고 생각을 한다. 세 번째로 거기서 의견이 있고 주장을 한다. 네 번째로 요청을 하고 강요를 한다 했는데 뒤에 거를 안 쓰고 앞에 2단계만 사용한다. 근데 1단계만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전 한입이나 입추 날 밤처럼 아주 간단하고 힘차기는 한데 좀 서정적으로 또는 친숙한 면에 있어서 좀 떨어져요. 작가 냄새가 나야지. 작가가 좀 끼어들어서 자기 생각도 좀 말하고 느낌도 말을 해야 좀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 2단계를 5대5로 잘 섞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2단계만 말을 하고 3, 4단계, 즉 뭘 평가를 한다든가 의견을 낸다든가 권청을 한다든가 즉 목적성 있는 언사를 쓰지 않아요. 무목적적이에요. 순수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쓴 글, 자기가 쓴 수필에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쓴 수필을. 거기에 내가 내 의견을 막 말을 하면서 그 의견을 순수하게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나의 사사로움이 들어가고 목적성이 들어가고 요구가 들어가지 않나. 글을 쓰면서 무슨 요구냐고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독자의 감동을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감동적이지 아니합니까? 이러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요구잖아요. 자칫하면 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글이 점점 목적 지향적이 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읽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되고 가볍게 상쾌하게 예술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세 번째인데 비유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사용하는 비유법에 능숙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글을 전혀 쓸 수가 없죠. 비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시나 수필 전혀 맛도 멋도 없어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아니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니까 거기서 예술미가 나는 것인데
수필은 15장짜리 그림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명이라고요. 그런 설명은 나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다. 수필은 학이다. 이것은 비천득의 창조물이에요. 비천득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말 안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 비유를 채택한 것이고 이 처음, 이것이 창조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긴 하되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남이 한 비유를 인용하거나 그대로 갖다 쓰면 그것은 예술 작품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술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5월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글을 쓰면서 시작하기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가 이런 빌려온 거잖아요. 그럼 창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왜 해요? 고민해야죠. 계절의 여왕 말고 뭐 좋은 비유가 없는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런 멋들어진 비유가 있어야 돼요. 이 5월이라는 작품에는 그러한 창조적 비유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이 너무나 탁월하고 신선하고 깔끔하고 훌륭해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라노 달이다. 이건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이것도 창조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이건 창조적이에요. 전나무 있잖아요.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소나무 이파리 같은 이파리가 있죠. 근데 나중에 여름지나 가을쯤 되면 뾰족뾰족하니 끄트머리가 바늘처럼 찌르는데 지금 봄이잖아요.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쭉 나가서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6월을 원숙한 여인에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비유들은 비천득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비유니까 창조적인 거예요. 이 창조적인 것들이 이 작품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 네 번째. 표현 네 번째는 생략, 함축, 암시, 우회예요. 언어를 생략해요. 10마디 할 걸 5마디로, 5마디 할 걸 2마디로 줄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략하면 2마디로 줄이면 나머지 8마디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행간 사이로 들어가요.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그 8마디가 있어요. 글은 짧은데 뜻은 멀어요. 언단 의장이에요. 언어는 짧은데 뜻은 길어요. 이 생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단촐하고 간결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인품이 고상하고 군자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군자가 아닌 사람이 좋은 글 쓰고 싶으면 연구를 해야 돼요. 생략법을. 그래서 글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이 문장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늘릴까 고민하면 안 돼요. 줄일까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생략하면 행간 사이에 많은 것이 들어간다. 이 말은 글이 함축적으로 된다. 꽉 쥐어짠 함축적인 글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암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어른 뒤로 암시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언어의 2차적 사용법인 표현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애둘러 말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말하지 않고 빙 돌아서 말한다. 즉 아까 양귀비처럼 소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알록사님 직접 말하는 거고 소가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는 어떤 생략과 함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생략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실록을 예찬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중원, 부원, 내가 왜 실록을 예찬하냐면 하고 말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양하 선생의 실록 예찬을 한번 볼까요? 실록 예찬 이양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봄 가운데서도 만산의 녹엽이 시작되는 이때일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실록을 예찬하기 위해서 내가 왜 실록을 예찬하냐면 하고 이제 쓴 글이에요. 근데 비 선생님은 내가 왜 실록을 예찬하냐면 안 하고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고 바로 실록을 비유로 딱 말하고 말아요. 예를 들면 비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써요. 또다시 5월이 왔다. 이번 주말에 우연히 어디를 가보니까 사방에 실록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과 같구나.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런저러한 얘기 다 빼고 바로 생략이죠.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양하 선생님은 보통 수필가하고 비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기나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문제점은 뭐냐면 혜택이에요. 혜택. 혜택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혜택을 풍성히,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혜택은 뭐예요? 덕을 입는다 이거 아니에요. 또는 덕을 베푼다 이거 아니에요. 덕은 뭐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 아까 말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느끼고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실록이 그냥 순수하게 보면 상쾌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고귀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인 데서 실용적인 데로 넘어가는 단계. 3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2단계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3단계 내지는 심지어 4단계. 비선생이 언제 바라보라고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설결같이 부드럽다. 내가 그냥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보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써요. 순수한 거예요. 바라보라 하고서 당신이 바라본 걸 이야기를 해요.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어린애의 웃음같이. 이제 5월의 하늘을 어린애의 웃음에 비유한 것은 이 양하 선생님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이긴 한데 어디에서 들은 듯한 얘기예요. 창조성이 있기는 있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썼을지도 모르는 표현이에요.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불어러가는 이산저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역시 누구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비선생님처럼 창조적인 문장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1살 청신한 얼굴,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 안 나왔잖아요. 어디가 창조적인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역시 없어요. 우리가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려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역시 요청해요. 요구해요. 나하고 동의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듯하고예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듯하고 가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고 가진 것 같고 이건데 가졌으면 가졌고 안 가졌으면 안 가졌지 가진 듯하고 하면 얼핏 보면 겸양하고 겸손하는 듯하지만 의견이 분명할 때는 분명해야 돼요. 가졌으면 가졌고 안 가졌으면 안 가졌고 듯하다는 말을 쓸 때가 있죠. 필요할 땐 쓰지만 자기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잘못된 어법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자기 감정인데 것 같아요가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이래야 되잖아요. 전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겨서 기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기쁘면 기쁘고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지. 기쁜 것 같은 게 뭐냐고요. 그렇게 자신감 없는 확실하지 않은 어법. 그거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근데 뒤에도 또 나와요.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아니 생기 있게 보이는데 뭐가 듯해요. 생기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생기 있어 보인다 그러면 되지 왜 듯하다고 하냐고요. 이러한 어법들에 대한 유념 자세히 들어가면 피 선생님에게도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한두 군데 짚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도 많은 또 짚히는 데가 있겠죠. 100%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글을 완벽하게 쓰는 사람 없다고 봐요. 그러나 100%를 향해서 치열하게 고쳐나가는 것,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아무리 이양하 선생님이 수필 대가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그래야 공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양하 선생은 여기에서 자기의 경험, 사건이 나와요.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훨훨 떨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그 실록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경험 얘기를 해요.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록을 예찬을 계속해요. 그런데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양하 선생님의 이 글은 수필이 아니라 에세이, 비문학적인 글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비문학적 요소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기는 해도 그래도 문학 수필이에요. 비율적으로 비문학적 요소가 피 선생님은 5월보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여기 문학적인 것이 있느냐? 창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왜 문학이야? 창조적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어 구사 기법이 문학적일 수 있어요. 시적인 기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산 저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이산 저산 이 언덕 저 언덕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달리고 스쳐오는 이것이 약간 표현을 바꾸면서 반복하잖아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는 반복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반복이죠.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려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가 요청이기는 하지만 먼 산을 바라보라 요청이기는 하지만 그 요청 자체가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감흥을 일으키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문학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청, 의견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조성 면에서 신선한 면에서 생량 면에서 함축 면에서 비 선생님 쪽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양하 선생님은 개념어 한자어를 많이 써요. 개념어들은 되게 한자어들이죠.
그런데 비선생님은 개념어를 쓰기는 쓰는데 한자어를 쓰기는 써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쉬운 한자어, 그런 한자어 안 쓰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청신한, 대신 할 말이 딱히 없어요. 풀어서 쓰면은 맑고 깨끗한인데 맑고 깨끗한 이렇게 해서 청신한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똑같은데 청 할 때의 시읒 받침과 엉 하면서 내는 울림이 주는 효과, 신 할 때의 시옷 받침이 내는 청신한 효과, 이것은 맑고 깨끗한 하면은 안 나와요. 개념은 똑같아요. 맑고 깨끗한 똑같은 뜻인데 청신 할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청신을 써야 돼요. 그런데 개념어, 한자어, 그런 효과가 없는 한자어를 이양하 선생님만이 아니라 연희 사람들이 많이 쓰고, 특히 비선생님과 동시대의 분들은 그런 한자어가 능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썼어요. 예를 들면 명명 이랬어요.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있어요. 이름 붙여주고. 명명보다는 훨씬 듣기 쉽잖아요. 여러분도 글을 쓰다가 자기 글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효과가 더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하고, 아까 청신처럼 한자어가 더 좋겠다 싶으면 놔두지만은 우리말이 좋겠다 싶으면 바꾸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비선생님 글은 수십 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읽어도 오늘 쓴 글처럼 생생해요. 5월 보세요. 제 생각에는 100년 후에 어떤 독자가 읽어도 오늘 쓴 것 같을 거예요. 그것은 쉬운 우리말로 쓰여져서도 그렇고 생략, 간결해서도 그래요. 근데 흉중, 안전, 주객일체, 물심이려, 현요, 무념무상, 무장무예, 고갈, 유열. 여러분 평생에 이 단어를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습니까? 흉중 써본 적 있어요? 가슴 속이란 뜻이에요. 나의 흉중에도 실록이요. 이거보다 나의 가슴 속에도 실록이요. 얼마나 쉬워요. 나의 안전에도 실록이다. 눈앞이란 뜻이에요. 나의 눈앞에도 실록이다. 그러면 되지. 굳이 안전이라고 쓸 게 없잖아요. 주객일체 물심이려. 주관세계와 객관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주객일체라는 말 너무나 개념적이고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작가가 독자를 가르치는 느낌이 나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잖아. 이런 뜻이 나요. 그럼 독자가 기분이 안 좋죠. 물심이려. 바깥 사물과 내 마음이 하나다. 현요. 현요는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도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그 아주 미묘한 그런 걸 현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이 없이 고요적적한,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탈을 해서 생각이 없는 그런 거죠. 무장무예. 장애가 없다 이거예요. 걸리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걸림 없음 하면 더 쉽잖아요. 무장무예. 그 다음에 고갈.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목마르게 말랐다. 유열. 즐거움, 기쁨이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유열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밖에도 오욕, 우울, 상극, 갈등, 고양. 높이 들어올린다 이거예요. 고양은. 이런 단어들, 높이 들어올림을 우리말로 하면 쉽잖아요. 고양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앞에 말씀드린 주객일체, 물심이려, 흉중, 안전, 현요, 무념무상, 무장무예, 유열. 이거는 적어도 선생님의 글에서는 인정을 해드리자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말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생님도 또 문학가시니까 비유를 멋들어지게 들어요. 봄바람을 타고 새움과 어린 잎이 돋아 나올 때의 실록을 유년이라고 한다면 삼복 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장년 내지 노년이라고 하겠다. 이게 뭐예요? 실록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유년, 장년, 노년으로 이렇게 구별하신 거죠. 비천득 선생님하고 똑같네요. 21살 정신한
얼굴이다 했는데 21살 때면 딱 맞췄는데 이 이양하 선생님은 21살 이전에 아주 처음 도단할 비선생님으로 치면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했을 때 그 연한 살결이 유년, 애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기 때부터 청년, 장년을 거쳐서 노년까지를 쭉 다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에는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은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즈음 같은 그의 청춘시대. 가운데 숨어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게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담록. 아주 진하지는 않고 맑은 초록, 맑은 녹색. 그러니까 이양하 선생님은 긴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 선생님은 단 한 문장으로 생략, 표현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 즈음과 같은 그의 청춘시대. 가운데 숨어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긴 문장이 비선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정신한 얼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과 뜻이 똑같잖아요. 실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청춘시대다. 21살이다 이거고 담록을 띠는 시절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양하 선생님의 글을 피천득 선생님의 글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좀 죄송한 생각은 드네요. 이양하 선생님한테. 그렇지만 이양하 선생님의 이 실록 예찬은 아주 훌륭한 수필입니다. 다만 피천득 선생의 5월에 비해서는 문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철학적 수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수필이 나쁘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너무나 적절하니까 똑같은 실록을 예찬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좋은 수필이라고 알려진 수많은 명수필, 그 명수필들이 사실은 명수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은 수필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 제가 분석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생각이 돼요. 비 선생님 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비 선생님의 수필에 대한 강의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수필이라고 하는 수필 원고지 7장을 1시간 동안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선생님. 마지막에 초조와 번잡으로 끝나요. 단어가. 앞에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상큼하게 시작해놓고 초조와 번잡으로 말을 끝내면 마지막 느낌이 별로 상쾌하지 않잖아요. 수필은 청자 연적 앞부분하고 숨이 일관하지 않아요. 그 뒤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맥 빠지게 이렇게 쓸쓸하게 별 재미없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앞에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그렇다 수필은 흘러가는 시냇물이다 뭐 이러든지 뭔지는 몰라요. 뭔 선생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5월처럼 맑고 밝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2년처럼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가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그 이야기는 쓸쓸하고 약간 서운한 그런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긍정과 낙관의 인생관을 가진 분이니까 그렇게 채워졌던 이야기를 딱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는 주말에는 하고 미래로 가서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이것도 포석이죠. 먼저 춘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춘천으로 들어가서 춘천에 가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해가지고 축 쳐졌던 얘기를 살짝 들어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수필이란 수필도 마지막에 초조와 번잡 이러지 말고
그 얘기까지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소양강 가을 경치 또는 맑고 밝고 순결한 5월 같은, 예를 들면 앞에서 청자 연적을 예로 들었으니까, 그리고 청자 연적은 문방사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문방사후가 연적 말고 종이도 있고 붓도 있고 하니까 종이 즉 화선지를 가지고 와서 수필은 내 앞에 화선지로 늘 펼쳐져 있다. 뭐 하든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조와 번잡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셰익스피어라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은 비난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석가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문학작품 갖고 비판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양하 선생님의 이 실록 예찬이 아주 탁월한 수필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최고, 최인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주 우수한 수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비 선생님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문, 병문입니다. 음운과 병문이에요. 운은 소리, 울림. 소리가 귓전에 울릴 때 음악적으로 들리는 효과를 음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영랑 시인이 있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여기는 니을받침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시를 낭송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죠.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여기도 니을 받침과 하는 이응 받침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 선생님의 문장에 그러한 어미 혹은 소리의 울림을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일반 수필가들은 거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데예요.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라노 달이다. 달이요. 이것도 교묘한 울림이거든요. 달이고하고 달라요. 뜻은 똑같아요. 좌뇌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은 똑같은데 귀에 들리는 소리의 효과, 음악 효과가 달라요. 예를 들면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고 5월은 모라노 달이다. 그게 아니고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라노 달이다.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이거 하고 수필은 난이고 하기고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개념 1차 언어로 전달되어 오는 뜻은 똑같은데 표현 2차 언어로 느껴져 오는 느낌이 달라요. 이 느낌에 섬세해야만 이런 어미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종달새는 조금 먹고도 높이 솟아 오르리니. 이거 피선생님 표현이에요. 오르리니. 이것도 시적 울림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또 한 가지 피선생님은 병문을 많이 쓰세요. 많이는 아닌데 가끔 쓰는데 적절하게 쓰세요. 이 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이 짝지어진 그러한 문장이에요. 이쪽에서 하늘을 말했으면 이쪽에서 땅을 말하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태백의 유명한 춘야연 도리원서 앞구절처럼 무릇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쉬어가는 영려, 여관과 같고 광음, 빛과 그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쉬어가는
100대의 손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딱 비교를 해서 두 짝을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 딱 짝이 맞잖아요.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이렇게 짝이 맞아요. 그런데 피 선생님의 이 작품은 여러 번 출판이 됐잖아요. 출판할 때마다 이제 교정자가 교정을 볼 거 아닙니까? 처음에 원래 원문은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우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장 표기법이 바꿔져 가지고 영어의 장음은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우트가 보트가 됐어요. 두 음절로 됐어요. 그래서 보트로 고쳤어요. 문법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운적으로 맞지 않아요. 선생님이 보우트라고 세 음절로 한 것은 뒤에 덧문이 닫혀있는 별장들 세 음절하고 짝을 맞추신 거예요. 병문이라니까요. 두 개가 나란히 가는 말이에요.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우트, 덧문이 닫혀있는 별장들. 이래야 딱딱 짝이 맞는 거예요. 개념도 두 개념.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닫혀 있고. 그래서 엎어져 있음과 닫혀 있음이 짝이 되고 보트와 별장들이 짝이 되는, 개념적으로나 음절수 면에서나 짝이 딱딱 맞도록, 이것도 표현 기법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암시기법이 있어요. 또 암시기법. 암시기법은 뭐냐면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불현듯 밤차를 타고 21살 젊은이가 피서지로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암시만 해요. 그것도 생략이면서 동시에 암시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현을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등료, 애정, 통고, 신료, 애정, 통고라고 하는 한시에서 나타나요. 애정을 얻어서 고통스러웠네. 애정을 잃어서 고통스러웠네. 이런 시귀를 모래 위에 쓴 걸로 보아서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이유가 밝혀지는데 직접 말을 안 하고 애둘러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암시적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학기법이죠. 또 이 작품이 실록 예찬인데 실록 예찬을 직접 나는 실록을 예찬하노라 하지 않아요. 실록은 좋은 거야. 뒤에서 한마디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체로는 말을 안 하고 애둘러서 말을 해요.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이랬어요. 거기에 실록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거기에 실록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훌륭해요. 그러지 않고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앞에서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그 실록이라는 단어 한번 썼잖아요. 그 생생한 색이 실록이라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실록 예찬이라고 해서 계속 실록 이러고 있으면 지겨워요. 앞에서 실록이란 말 안 하고 청신한 얼굴이다.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딱 실록 한번 했죠. 그리고 실록 말 안 해요. 두 번째 실록을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싱싱한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쓰신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술가이기 때문에 체질이 예술가고 예술가가 되도록 훈련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훈습해 왔기 때문에 그냥 썼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글을 써놓고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되고 배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등료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라고 하는 한시를 인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용하면 작품은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을 인용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수필가가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 그렇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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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잘 해봐야 인용된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에 대한 주석, 각주, 해설, 뒷바라지, 시중 들다 끝나죠. 인용된 말보다 멋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인용하고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뒤집는 거,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확 뒤집어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시중 들고 있으면 내 글은 다 죽어버려요. 또 하나 성공 사례가 여기 있어요. 등료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 애정을 얻어서 고통스러웠네, 애정을 잃어서 고통스러웠네 라고 하는 이런 식기를 인용을 했는데, 선생님의 경우도 이런 식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 시를 창조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기를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이래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기를 쓴 사람은 사랑을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중국 시인과 내가 죽고 삶으로, 죽음과 삶으로 대비된다는 효과 때문에 이 식기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은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이 구절은 내 느낌의 진술, 내 느낌의 진술이에요. 평가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내 느낌의 진술에서 그쳐버린 거죠. 내 나이를 세어 못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실록은 나에게 젊음을 제공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으로, 예를 들면 5월의 실록 속에 있으면 나는 나이를 잊는다. 그리하여 마치 젊어지는 듯하다. 이양하 선생식 표현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나이를 세어 못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명, 진술, 언어의 일차적 용법이 아니라 표현, 언어의 문학적, 예술적, 2차적 용법이다 이겁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을 해요.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문득 약간의 회한에 잠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잠언이죠. 잠언. 멋있는 격언이다 이거예요.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잠언입니까?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 6월을 원숙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여인과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실록은 21살인데 6월의 녹음은 원숙한 여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서 다시 현재 중에도 순간으로 들어와서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천득 선생님의 명수필, 제가 꼽는 수필 역사상 전무한 탁월한 명수필, 아마도 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너무나 훌륭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수필, 이 수필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